경제시장의 지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코인 천기누설 앵커 문다연입니다. 코인 시장 피해자들을 법대로 구제하는 시간, 정수호 변호사의 코인 피해 상담소입니다. 정수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수호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변호사님 최근에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에서 피해가 늘고 있다라는 보도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변호사님으로서도 좀 체감을 많이 하시나요? 예, 제가 작년에 이제 개업을 했는데요. 그 개업한 이후에 뭐 암호화폐 해킹 관련된 피해라든지 이런 사기 피해, 소송, 상담 사례는 꾸준히 있었고 뭐 개인이나 기업 고객들 사건을 처리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빈도로 따지면 오히려 작년 이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요즘은 조금 줄어든 상태인 것 같고 네.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이슈도 있어서 아마 투자자분들께서 자기가 관련된 거래 업체가 좀 영업을 중단될 수 있다는 좀 경각심 갖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빈도 자체는 좀 줄어들었는데 뭐 규모라든지 피해자의 숫자 점점 더 늘고 있는 건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변호를 하실 때는 피해자들의 측에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가해자를 좀 변호해야 될 상황도 있을 것 같은데 입장에 따라서 조금 마음이 다르실 것도 같습니다. 어떻게 좀 다를까요? 네, 네. 제가 작년까지는 그 소위 말하는 또 대형 로펌에서 한 7년 정도 근무를 네. 하면서 주로 기업 고객을 위해서 자문이나 소송 업무를 진행했었고요. 제가 작년에 개업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개인이나 기업 고객 뭐 둘 다 사건을 수임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비중은 반반 정도 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사실 이 코인 피해 같은 경우에는 피해 구제가 힘들다라는 인식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럼 피해 구제, 그러니까 피해 금액을 돌려받게 해주신 경험들도 있으실까요? 네. 네. 코인 피해 관련해서 구제가 좀 어렵다는 인식이 있는데 보통 그 경우에는 이제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혹은 뭐 경험이 조금 부족한 변호사랑 같이 하셔서 조금 미숙하게 진행을 한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경우가 많았고 아니면 단독으로 하시다가 조금 저번 상담처럼 좀 수사기관에서 좀 적극적으로 응해주지 않아서 아쉬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법무법인 명의로 내용 증명을 보낸다든지 일단 적극적으로 좀 붙어주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저도 실제로 피해를 보전받은 경우가 꽤 있습니다. 네. 뭐 물론 중요한 건 피해를 입지 않아야겠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지금 피해자다라고 하신다면 정소 변호사님 통해서 상담 받아보시면 피해 구제의 길이 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정소 변호사의 코인 피해 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수호 변호사의 코인 피해 상담소에서는요, 암호화폐 시장의 검은 그림자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가 열어뒀는데요. 오픈 채팅방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래 메일을 통한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사연 주실 때 번호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서 상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9월 10일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정수호의 코인 피해 상담소 첫 번째 사례 음성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말 친구의 소개로 한 코인 회사를 알게 됐습니다. 코인 투자는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데 투자 가치가 있다는 친구 말에 코인 1억 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그 회사가 다단계 회사라는 걸 알았습니다. 다단계 회사라서 좀 불안하긴 했지만 코인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 그냥 두고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 코인이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코인 회사에서는 종목 문제일 뿐 회사는 건재하다고 회사에서 다른 종목을 상장할 것이다. 새로운 코인으로 바꿔주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저는 그냥 제가 투자한 금액을 현금으로 보상받고 이제 투자를 끝내고 싶습니다. 네, 피해 사례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다단계 회사라는 걸 미리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데 다단계 거래라고 하면 다 불법인가요? 네. 아, 네. 이 사례를 들어보니까 제가 아는 사례 같은데. 아, 네. 네. 또 다단계라고 하면 우리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방문 판매법에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 방문 판매법의 요건에 이제 충족이 되면 다단계 판매 조직에 해당하고 그 다단계 판매 조직에 해당을 하면 그걸 영업을 하려면 이제 공정위에 이제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야 되는데 뭐 많은 업체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A사라든지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다단계 업체도 많지만 대부분은 관련 규제를 좀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 무등록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에는 거의 다 불법 영업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네, 저도 매주 피해 사례를 접하다 보니까 이 코인 피해 사례 중에서 다단계 사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다단계 회사다라고 걸어놓는 회사는 없잖아요. 이런 걸 좀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건 뭐 법적인 측면에서 네. 앞서서 좀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도 갑자기 오래된 친구가 연락이 온다든지 네. 뭐 친하지 않았던 친구가 제 근처로 찾아와서 뭐 밥을 한번 먹자고 한다든지 해가지고 오면 이제 조금 친해지다가 이상한 얘기를 한다거나 네. 제가 뭐 이제 가입을 하기 전에 어디 좀 투자 설명을 좀 들으러 같이 가자거나 아, 뭐 네.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고 또 지인이다 보니까 뭐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조금 안심시키는 경우도 많을 것 같고요. 지금 변호사로서 좀 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방송에서 나왔듯이 이제 3단계 이상의 직급 체계를 갖고 있고 그리고 다른 판매원을 가입시키는 권유 행위의 존재 그리고 다른 판매원의 어떤 실적에 따라 연동이 되는 후원 수당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으면 우리 방문 판매법상의 다단계 판매 조직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다단계 판매법상 등록되어 있는 그 다단계 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이트에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어떤 특성 그리고 법적 요건이 갖췄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그 조회를 해보면 정상적인 업체라면 조회가 될 것인데 조회가 안 된다면 무등록 불법 업체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근데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다단계 회사라는 걸 알았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알고도 거래를 계속했다면 이 부분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우선 이 다단계 판매 조직으로부터 뭐 물건이나 뭐 암호화폐나 이런 것을 단순히 구매했다고만 해서 뭐 처벌을 받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건 네. 뭐 피해자일 뿐이니까요. 다만 이 다단계 판매가 굉장히 위험한 것이 많은 분들이 피해자인 동시에 다른 사람을 가입시키기 때문에 그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지금 다단계 판매 조직에서 자신도 모르게 일을 하면서 권유행위나 판매행위를 하게 되거나 뭐 이렇게 가입시키는 등 행위를 하게 되면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물론 하위 직급 같은 경우에는 양형상의 좀 참작 사유가 돼서 가볍게 처벌을 받을 수 있겠지만 분명히 처벌 사유가 된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다만 실무적으로는 워낙 지금 다단계 판매 조직 같은 경우에 이제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위 최상위 직급만 이제 기소가 되고 나머지는 이제 기소가 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경향성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뭐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인 판단 하에 투자를 하신 거고 그 코인이 상장 폐지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게 원래 정상적인 거래였다라고 하면 사실 상장사에서 책임질 필요는 없어 보이거든요. 네, 이게 발행사 측에 정말 아무런 잘못이 없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반복되는 키워드인데 이제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라서 투자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될 건 당연하고요. 네. 다만 제가 사건 처리를 해보니까 이게 뭔가 억울하고 이제 가격이 폭락했다던가 네. 갑자기 상장 폐지가 됐다던가 이런 상황이 되면 발행업체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갑자기 뭐 제3의 요인으로 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여러 가지 요인이 이렇게 뒤섞여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현실 세계에서는 뭐 과실이 또 뭐 100대 0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이런 경우에서는 이제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변호사 같은 이제 법률 전문가들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근데 또 만약에 상장사에서 좋은 마음으로 다른 코인으로 바꿔주겠다라고 하면은 뭐 새로운 코인으로 교환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정말 발행사와 아무런 상관도 없이 잘못이 아무것도 네. 없는데 예컨대 뭐 거래소가 임의로 상장 폐지를 했거나 아니면 정말 예상치 못했던 어떤 천재지변 같은 그런 사건이 발생해서 이렇게 상장 폐지가 된 경우에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전도가 유명한 이런 코인으로 교환을 해주겠다고 하면 뭐 그거 자체는 당연히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제 경험상 이게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사례 같기도 한데 이게 이렇게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해주겠다는 것이 보통은 기존의 암호화폐 관련해서 있었던 어떤 잘못을 감추거나 아니면 다른 암호화폐로 아예 교환을 해줘버려 가지고 기존 화폐 암호화폐 관련돼서는 어떤 손해배상 책임 청구를 어렵게 만들려는 어떤 수법 중 하나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건 그래서 조금 신중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또 지금 이렇게 상황을 알고 있는지, 그렇죠?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사례자분께서 업체 측이랑 계속 연락을 해봤는데 받지 않는다, 연락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전화 신호는 가는데 안 받는 상황이고, 지금 이 상황이 2달 동안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2달 동안 전화를 안 받는다는 게 좀 의도적으로 생각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뭐 당연히 정상적인 업체라면 고객센터도 있는데 네. 지금 2달 동안에 연락을 안 받는다. 그건 사실 뭐 말도 안 되는 일이겠죠. 2달 네. 동안이나 고객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건 당연히 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피해자분께서는 업체 측이랑 나눈 메시지 그리고 거래 내역 외에는 다른 자료들이 없다,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십니다. 그럼 이것만으로도 지금 신고가 좀 가능한 상황일까요? 이게 글쎄요. 그 문자랑 거래 내역 딱 2개만 있다면 아마 개인 입장에서 이게 고소나 이런 법적 절차를 밟으시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저는 뭐 고소하는 경험이 없지 않은데 이렇게 네. 추가적인 자료 확보가 좀 필요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암호화폐 거래나 서비스 내용이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금 더 충실히 검토를 해서 자료를 만드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아니면 뭐 다단계 판매 조직에 해당된다는 점이라든지 등록 여부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변호사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암호화폐 관련된 계좌를 추적을 해서 이게 좀 럼섬으로 다른 계좌로 좀 퍼져나가는 이런 정황을 추적하는 것도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아니면 전문업체가 있으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다만 뭐 개인 투자자분으로서도 사실관계를 좀 미리 면밀하게 좀 정리를 해두시고 자신에게 투자 권유를 한 지인이라던가 네. 이런 인적사항 같은 것을 좀 미리 정리를 해두시는 이런 절차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례자분께서 질문을 한 개 더 주셨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상장 폐지에 대한 법적 보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코인도 법적 보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물어보셨는데 어떤가요? 네,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상장 폐지가 된다. 그렇다고 엄밀히 말하면 어떤 법적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네. 이게 왜냐면 주식이 상장 폐지가 된다고 해서 이제 시장의 거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지 주식을 들고 있다는 사실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네. 하지만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거래소에서 이제 상장 폐지가 되니까 일정한 기간을 부여해 줄 테니 시장에서 이제 매각을 할 사람은 매각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일단 정리매매라고 하는데 이 정리매매 기간을 부여하고요. 이 정리매매 기간 동안에 팔 수 있는 가격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이제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소에 그런 제도는 없죠. 미리 좀 이제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가 상장 폐지가 되니까 다른 거래소나 지갑으로 옮기라는 정도의 조치를 하고 있는데, 뭐 법적으로 그런 의무가 강제되고 있지도 않아서 지금 딱히 상장 폐지가 됐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마땅한 방법은 없는데, 그것과 네. 관련해서 거래소 측이나 어떤 발행업체 측의 어떤 과실이나 귀책이 있다면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이 피해자분은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피해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시면 될까요? 예, 제가 네. 이 사안을 봤는데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금 본인에게 권유를 했던 네. 그 사람을 특정을 해서 그 사람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일 것 같고요. 형사 고소 네. 과정에서 처벌을 원치 않을 테니 합의금을 달라라고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셔가지고 합의금을 받아서 이 사건을 종결하시는 게 가장 깔끔하고 빠른 구제책일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뭐 자기가 이 거래와 관련돼서 속았다던가 착오를 했으니까 이 거래를 취소하겠다, 이 거래 대금을 전부 돌려달라라는 주장이 법적으로 성립은 됩니다. 성립은 되는데 이게 지금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고요. 지금 이 업체를 상대로 제기하는 경우에는 유령 업체인 경우도 많아서 이 거래 상대방 특정에만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네. 특히 뭐 1심에서 끝나면 뭐 행운이겠지만은 1심, 2심,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몇 년은 걸릴 수 있어서 뭐 그동안에 업체나 상대방이 잠적해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일단 신속히 형사고소를 통해서 합의금을 받아내는 전략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형사와 민사로 나눠서 솔루션을 주셨는데요. 일단 상대를 특정해서 형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두 번째 사기 피해 사례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발견된 사건인데요. 아마 지금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고 많은 분들이 당해보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탈취를 목적으로 하는 악성 메일이 국내에서 많이 퍼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저도 네. 유사한 메일을 받아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 이 사안을 보니까 지금 저도 좀 속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이메일을 보내서 이 이메일을 받은 사람의 비트코인 계좌에 25 비트코인을 지금 지급했다고 하면서 네. 아이디랑 패스워드를까지 적어놨습니다. 아. 지금 이 사이트에 접속해서 어떤 조치를 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사이트에 만약에 접속을 해가지고 인출을 하면 좀 황당하게 실제로 0.001비트가 실제로 인출이 됐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정말 여기 내 계좌에 돈이 들어있나 보다 네. 라고 의심한 이제 투자자가 조금 더 추가 인출을 하려고 보니까 그렇게 인출하려면 0.0061비트를 추가로 입금해야지 이제 전부 다 인출해주겠다고 이제 속여서 결국 두 번째 비트를 이제 편취당한 그런 피싱 유형인 것 같습니다. 정말 교묘하네요. 근데 만약에 이걸 받은 사람이 0.001 비트코인을 인출을 하고 나머지는 인출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메일 보낸 사람이 피해를 보는 입장 아닌가요? 예. 리스크가 있어 보여요. 그렇죠. 이게 네. 지금 이 전형적으로 이 받는 메일 수신자의 어떤 욕심을 자극해서 더더욱 믿고 의심하지 못하도록 만들려는 그런 수법인 것 같고요. 네. 뭐 대를 위해서 뭐 서로를 희생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인 피싱은 사실 저희가 봐도 너무 좀 허황돼서 네. 성공 가능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뭐 소액이지만 일정 수준의 출혈을 감수하면서 좀 성공 가능성을 좀 높이려는 이런 시도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언뜻 들어서는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정을묘하길래 싶거든요. 자세히 좀 메일 내용을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언론 보도에 나온 지금 이 메일 내용이 좀 보도가 됐는데 이 메일을 보면 일단 그 메일 보낸 사람 이름이 이제 어드민 서포트 네. 그래서 이제 관리자 지원자로 되어 있고 메일 계정도 보니까 메일 at noreply.com이어서 얼핏 보니까 진짜 관리자 메일 주소처럼 네. 보여요. 메일 제목도 비트코인 페이먼트고요. 이게 지금 네. 날짜가 9월 2일이라서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이 메일 본문을 보면 이제 바우어 호프만 씨에게 보내는 메일인데 요청 받은 대로 당신 계좌 25비트 뭐 하나로는 13억 원 정도인데 이걸 이제 포트코인 넷 사이트에 있는 계좌에 이체를 해줬다. 접속을 하라면서 이제 아이디와 암호를 적어놨습니다. 뭐 저도 피싱 메일 뭐 많이 받아봤는데 내용을 보면 뭐 아프리카나 유럽의 왕족인데 자기가 엄청난 상승을 받게 됐으니까 네. 출금을 좀 도와달라. 그럼 수수료를 지급하겠다. 이런 좀 허황된 거라서 네. 좀 믿기가 어려운데 이건 이제 그럴듯한 메일 주소에다가 제목에다가 아이디까지 패스워드까지 알려주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001 비트를 실제로 줬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정말 이 계좌에 내 비트가 있나 내가 보다. 빼낼 수 있는 네. 비트가 있나 보다 이제 해서 사람의 좀 욕심을 자극해서 좀 넘어가신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초에는 비슷한 사건들이 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메일이 아니라 문자 사건인데요. 한번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대의 김모 씨는 평소 이용하던 암호화폐 거래소 명의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해외에서 누가 김 씨 계정으로 접속을 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본인이 접속한 게 아니라면 아래 주소를 눌러서 조치를 해라 라고 안내가 돼 있었고 당연히 해킹을 당했다라고 생각한 김 씨는 비밀번호를 바꾸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일회용 보안카드죠. OTP 정보도 사이트에 입력을 했는데요. 그러자마자 계좌에서 2천만 원어치의 코인이 나갔다고 합니다. 네. OTP 정보가 유출된 거겠죠. 수단만 다른 거지 뭐 똑같은 유형이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예, 뭐 전형적인 피싱 그리고 이게 SMS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보통 스미싱이라고 네. 하죠. 정말 뭐 피싱으로 한 코인 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사례들은 보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상담을 했던 실제 사례랑 굉장히 유사한데 네. 제가 상담했던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굉장히 글로벌 거래소 아이디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용하시는 잘 안 쓰시는 메일 주소였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그 이메일을 해킹을 당하셔가지고 지금 그 거래소 해커가 거래소 계좌 아이디라던가 OTP라던가 이런 것을 새로 발급받는 과정에서 또 보안 경고 알림이 다 그 잘 안 쓰시는 이메일로 갔던 거예요. 네. 심지어 이분이 약간 투웨이 인증이라고 하죠. 2단계 인증까지 설정해 놓으셔가지고 이제 핸드폰 문자 같은 것으로 어떤 OTP 같은 것을 거쳐야 지금 이제 로그인 할 수 있는 조치까지 해놓으신 분이었는데 정작 이 해커가 그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전화번호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보안 경고 메일이 갔었는데 그 메일을 정작 보지 못하셔가지고 이게 확인을 못하셨고 결국 보관 중인 금액도 굉장히 수억대에 달하셨는데 비트코인을 전부 탈취당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경찰이 면밀히 수사를 했지만 결국 해커를 찾지 못해서 지금
수사가 중단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정말 유사한 사례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기를 할 때 사기 업체에서 보내는 URL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뭐 따로 직접 만들어서 유포를 하는 건가요? 예, 이게 네. 보면 뭐 실제 거래소랑 굉장히 비슷하게 사이트 주소도 만들고 네. 디자인도 만들어 놓고 해서 사람들이 뭐 아이디랑 패스워드 입력하면 진짜 거래소 URL도 그리고 인 것처럼. 비슷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렇죠. 아까도 뭐 알파벳을. 포트 메일.net이었나요? 네. 뭐 정상적인 사이트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사이트를 만들고 이게 기존에 존재하는 어떤 사이트, 예컨대 은행이라든지 은행의 사이트를 교묘하게 위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이런 유형은 이제 파밍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파밍이랑은 좀 다르죠. 아예 그냥 가상의 어떤 사이트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니까 전형적인 어떤 피싱 사기의 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2천만 원을 잃는데 채 5분이 안 걸린 상황이잖아요. 사실 눈 뜨고 코 베인다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들으면 이런 걸 누가 속지 싶긴 한데 실제로는 좀 많이 사기가 일어나고 있죠. 예. 네. 이걸 누가 속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뭐 화이트 해커가 이렇게 비슷한 수법을 통해서 전문가들을 상대로 해킹을 시도해봤더니 네. 뭐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이렇게 넘어간 사례가 있었다는 네. 언론 보도도 있었고요. 좀 멀지 않게 뭐 제 아주 가까운 지인 중에서도 최근에 저희 법인이 이제 냉장고로 살려고 했는데 네. N 사이트에서 검색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최저가보다 굉장히 한 20만 원 정도 싼 이런 사이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 봤더니 그 우리가 많이 이제 오픈마켓에 들어가는 A 사이트인 줄 알고 들어가 봤는데 네. 그 메일 주소를 보니까 그 A 사이트가 아니었던 거죠. 철자가 좀 다르던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입금하려고 했는데 입금하기 직전에 확인해 보니까 발견해서 입금을 안 하게 됐고 며칠 있으니까 그 사이트가 이제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이제. 이게 뭐 똑똑하고 말고의 문제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경험이 또 있으셨네요. 네. 그런데 이렇게 워낙 교묘하게 전문 기술을 써서 사기를 치다 보니까 일반 투자자분들은 당연히 좀 모르시면 당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예방책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거 뭐 이런 사기 피싱 메일이 하루에도 수개씩 오는데 일단 정체불명의 문자나 메일로 오는 어떤 사이트나 주소로 연결하시면 뭐 당연히 안 되겠고요. 암호화폐 거래를 하실 때는 정식 어플리케이션으로 거래소에 접속하셔서 거래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필요가 있겠고 국내 주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속이나 어떤 보안 이슈가 있을 때는 그때마다 뭐 메신저라든지 문자라든지 이렇게 그때마다 이제 알림을 보내줘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제가 느껴지는데 해외 거래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례처럼 이메일로만 통지가 오는 경우가 있어서 좀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좀 재밌는, 좀 우스꽝스러운 수법을 하나 들었는데 혹스 메일이라는 수법도 있다고 합니다. 혹스 메일은 또 처음 들어보는데 어떤 건가요? 혹스라고 하면 HOAX, 혹스라고 하는데 혹스는 이제 뭐가 불쾌한 일에 대해서 이제 협박성으로 이제 거짓말을 하는 예컨대 어디 내가 지금 건물에 폭탄 설치해놨다 뭐 이런 게 이제 혹스라고 해요. 네. 이런 혹스라고 하는데 혹스 메일에서의 혹스라고 하면 이제 뭐 많이들 아실 텐데 소위 뭐 몸캠 피싱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세생활과 관련돼서 굉장히 민감한 영상을 내가 담보로 잡고 있으니까 이걸 유포하지 않게 해준 대가로 뭐 금전이라든지 암호화폐를 달라라는 이런 유형의 범죄를 혹스 관련된 혹스 메일 범죄라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좀 피싱, 스피싱 이런 거랑 다를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다를까요? 네, 이 사건은 좀 다르죠. 왜냐면 피싱은 그냥 단순히 어디 사이트에 유도해서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어떤 실수를 유도하는 것인데 이거는 단순히 어떤 실수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협박을 하는 민감한 어떤 프라이버시 같은 자료를 가지고 협박을 한다는 점에서 다르고요. 네. 저희가 지금 들어와 있는 사례가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뭐 40대 A씨 사례 같은 경우에는 회사 컴퓨터를 자기가 해킹을 했다. 당신의 어떤 각종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뭐 2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달라. 라고 해가지고 활짝 놀라서 회사 보안팀이 확인을 해봤더니 그런 해킹 당한 사실이 없다고 해서 안심을 한 사안이 있었고 뭐 젊은 분인데 20대 B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컴퓨터 해킹을 당해가지고 아까 제가 말한 어떤 몸캠 피싱 같은 사례인 것 같은데 성인 사이트를 방문한 정보를 다 갖고 있으니 당신이 그리고 아주 민감한 행위를 한 어떤 녹화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비트코인을 달라. 제가 메일을 읽어보면 어떤 메일 비트코인 지갑 주소도 좀 적혀 있고요. 네. 지금 뭐 친구나 동료나 친척들에게 모든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좀 적혀 있어서 좀 당황할 수밖에 없고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정말 좀 악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면 해킹 사건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피칭 사건으로 봐야 되는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해킹이라고 하면 이제 뭔가 보안 시스템을 뚫고 들어가서 정보를 탈취하는 어떤 그런 이제 고도의 작업이 필요한 것일 텐데 이런 걸 보면 뭐 그렇게 해킹을 해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뭐 실체를 좀 메일을 보면 그런 해킹이 없었기 때문에 해킹이라보다는 어떤 실수를 유도해서 정보를 탈취하려는 어떤 피칭 사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기 업체가 좀 특정이 된 상태일까요? 거의 특정이 안 네. 되죠. 거의 특정이 안 되지만은 뭐 가끔 운이 좋게 가해자를 특정해내는 경우에는 대부분 해외 소재 있는 어떤 집단으로 검거가 되는 경우가 많고 제가 법인에 있을 때도 잡고 봤더니 유럽, 폴란드 쪽이나 아니면 나이지리아 쪽에서 이런 범죄 해커 집단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메일 보시면 보통 이렇게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좀 엉성한 한글로 작성된 글을 통해서 협박하는 게 주된 특징이고요. 특정 타겟을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무차별적으로 이메일을 보내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대포 통장을 만들어서 이제 사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특정 입금 주소를 딱 지정을 해서 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건 아마 통장 만들어 보신 분 왠지 아실 거예요. 지금 뭐 대포 통장을 만들려면 일단 금융실명책 때문에 뭐 쉽지 않을 뿐더러 지금 이제 보이스피싱 관련된 위험성이 있어서 계좌를 만들면 하루에 100만 원인가요? 그 정도도 이체하기가 좀 어려운 상당한 뭐 거래 내역이라든지 뭔가 인증을 해야지 이체 한도를 풀어주는 등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게 되고요. 반면에 이제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통하면 이제 추적도 어렵거니와 저희가 이제 수요일에 방송에 나왔던 이제 믹싱 앤 텀블러 같이 어떤 자금 세탁 수법도 이제 게재가 되면 더욱더 추적이 어렵게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범죄자들이 비트코인이라든지 아니면 더욱더 좀 추적이 좀 어려운 뭐 모데로라든지 이렇게 좀 더 어려운 그런 코인을 활용해서 범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참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한 사기 수법인데요. 그래도 피해자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송금을 바로 하면 안 되겠죠. 네. 뭐 당연히 해킹을 했다는 메시지를 받았으면 일단 너무 겁을 먹기 쉬운데 일단은 당황을 하지 말고 차분하게 이 해킹 메시지가 맞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제가 아까 메일 본문을 봤지만 메일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면 이게 거짓이라는 점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상식적으로도 이게 정말 해킹을 당했으면 더욱더 믿게 하려고 뭐 사진이라든가 영상의 어떤 뭐 샘플이라도 보냈겠죠. 지금 근데 이제 대부분 해킹 메일은 그렇지 않고 그리고 설령 해킹을 당한 게 맞더라도 송금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 왜냐하면 송금을 했다고 해서 더 큰 대가를 요구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뭐 수사기관이라든지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결정하셔야지 뭐 이거 한 100만 원 주면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일단 넣어야겠다 하면 100만 원 받았으면 뭐 더 큰 돈을 달라고 하는 경우도 뭐 당연하게 있을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섣불리 혼자 판단하시기보다는 수사기관이나 변호사님 통해서 한번 판단을 하시는 게 더 안전해 보입니다. 또 세 번째 피해 사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음성 메시지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3월 지인으로부터 한 코인 종목을 추천받았습니다. 그 코인 종목은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가 재오픈하면서 발행하는 코인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100원짜리 비상장 코인을 미리 사뒀다가 상장이 되면 동시에 200원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슈가 있는 만큼 선착순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마이너스 대출까지 받아 전 재산을 투자하게 됐죠. 하지만 예정했던 상장일이 돼도 상장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운영 중이던 업장도 정리하고 빚으로 인한 개인 파산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장 소식은커녕 이제는 업체 측과 연락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SNS입니다. 이 사이트가 다시 오픈을 한다라는 소식만으로도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 명칭을 이용해서 사기를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뭐 곧 상장이 될 전도 유명한 코인이니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유형은 이런 사기 범죄가 너무 많았어가지고 이제는 좀 식상할 정도이고요. 근데 다만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의심을 덜 사기 위해서 지금 이 사례에 소개된 것처럼 이제 기존에 있었던 유명한 서비스와 관련성이 있다던가 아니면 뭐 유명인
관련이 있는 코인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더더욱 의심을 좀 어렵게 하기 위해서 좀 계약서 위조된 계약서 어떤 스캔본을 이렇게 찍어서 홍보를 한다든지, 어디 뭐 그 유명인과 찍은 사진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믿게 만드는 이런 사기 범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지난해 12월부터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죠, 업비트에서는 상장 사기 제보 채널을 만들어서 접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뭐 상장을 빙자한 사건들이 많다라는 방증으로도 볼 수 있겠죠.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거래소도 이게 알고 너무 이런 있죠. 사기 피해가 많으니까 이렇게 센터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대응을 좀 지원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개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곧 상장이 된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코인이 아주 주요 거래소에,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이 된다. 상장이 되면 가격이 폭등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상장 이슈는 항상 긍정적인 호재성 정보로 네. 인정이 되고 있고요. 이건 뭐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시장도 이제 비상장 주식이지만 곧 이제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상장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으면 그 가격이 폭등하는 것은 뭐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뭐 누구나 이제 대박을 꿈꾸고 싶어 할 테니까, 이 대박을 꿈꾸는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를 악용한 이런 사기 유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워낙 이렇게 상장 사기가 많다 보니까 거래소에서 이런 상장 사기에 대한 예방법들을 몇 가지 알려줬다고 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이제 주요 거래소들도 이제 사기 피해 이제 당하시는 고객들이 많으니까 자체적으로 상장 사기 관련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시고, 주요 사기 유형도 이렇게 알려주시고 하는 조치를 취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문구를 보면 이제 거래소 측에서 밝힌 자기 거래소랑 관련해서 있었던 사기 유형을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셨는데, 뭐 몇 월 며칠에 땡땡 거래소 상장이 확실합니다 라는 문구가 있다든지, 아니면 곧 상장될 예정이니 지금 투자하면 상장 후에 몇 배로 돌려드립니다 라는 어떤 홍보 문구가 있었다든지, 추 땡땡 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해서 그보다 조금 작은 A 거래소에 먼저 상장을 했으니 지금 거래를 하세요 라고 이제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땡땡 거래소 관계자와 잘 아는 사이라서 찍은 사진이다 라는 식으로 보여주면서 홍보를 한다든지, 뭐 이런 유형이 있으면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일단 피해자를 돌아가서 호재를 앞두고 상장을 할 것이다. 그래서 혹하게 만드는 그런 사기 사건 유형이었습니다. 현재 전 재산도 물론이고 대출까지 좀 받았다라고 하시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는 게 좀 좋을까요? 예, 이게 뭐 전형적인 사기니까요. 뭐 형사 고소를 하셔야 될 텐데, 가해자 인적도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민사적으로도 뭐 재산 안전된 조치가 필요한데, 지금 되게 안타까운 거는 지금 전 재산을 다 날려버리셔가지고, 이게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얻기가 난감한 상황이라는 게 되게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 민사사건 관련해서는 법률구조공단과 같은 어떤 지원 기관이 있으니까요. 이런 쪽을 통해서 일단 피해 회복 가능성을 좀 타진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빚만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 파산을 신청해야 된다는 상황이십니다. 이게 좀 가능할까요? 예, 지금 이 제보자님 말씀처럼 지금 전 재산을 전부 투자한 상황인데다가 은행 빚까지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파산 신청 같은 게 뭐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생계 유지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면 개인 파산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인 질문이긴 한데 개인 파산과 개인 회생 어떻게 다른지도 좀 어렵거든요. 네. 이거 변호사들이 되게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그 개인 파산이라고 하면 지금 개인이 채무자가 자기 사업이라든지 소비 활동의 결과로 자기 뭐 재산을 통해서 모든 채무를 변제를 할 수가 없는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서 파산 신청하는 경우를 말하고요. 소위 말하는 빚잔치라고 하죠. 빚잔치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쉬울 것 같고, 이 개인 파산 제도라는 것은 이제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돌려받으면서도 면책 전차를 부여해서 약간 갱생의 기회를 해주는 건데요. 다만 이렇게 파산자가 되게 되면 취업도 제한되고, 뭐 기업의 대표를 맡을 수도 없고, 공직선거법에 나갈 수도 없고, 뭐 이런 아주 큰 불이익이 큽니다.
반면에 이제 회생제도는 뭐 채무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바로 빚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3년 또는 5년에 걸쳐가지고 자기가 벌어들인 돈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일정 부분을 성실하게 갚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나머지 끝난 기간 시점에 남아 있는 그 채무를 좀 탕감시켜주는 그런 제도이고요. 지금 바로 빚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기간 동안 변제를 한 후에 채무를 탕감시켜주기 때문에 개인 파산에 비해서 사회적인 불이익도 적어서 그런 식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일단 뭐 파산과 회생으로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한 상태다라고 한다면 뭐 무분별하게 투자에 악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도 뭐 개인 파산이나 회생이나 이런 것을 좀 악용을 해서 이렇게 좀 채무를 면탈하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꽤 많죠. 이렇게 채무를 불법적으로 면탈하시는 건 그 자체로도 뭐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파산 제도라든지 회생 제도라든지 아까 제가 좀 시간이 조금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아서 좀 빨리 넘어갔는데 조금 여유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경제적인 갱생 기회를 부여하는 어떤 취지에서 나온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너무 엄격하게 이걸 적용을 해서 이런 갱생을 할 수 있는 이게 빚을 져서 파산을 했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영원히 매장이 돼야 되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실리콘밸리에서 창업을 했다가 뭐 재기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부여하는데 우리나라는 기존까지는 굉장히 좀 엄격하게 파산을 하면 뭐 빨간 딱지가 붙고 그렇게 좀 어려운 그런 게 이 사회적 인식도 굉장히 안 좋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이제 서울 회생법원도 생겼고 좀 더 적극적으로 파산이라든지 회생을 조금 인정해주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뭐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사례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예컨대 뭐 파산 신청을 하기 전에 뭐 재산을 전 재산을 은닉해 놓았다는 게 나중에 밝혀진다거나 아니면 뭐 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뭐 대규모로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을 받아놓고 이제 회생을 신청해가지고 뭐 그 중에 일부만 갚고 이제 면제를 받으려는 이런 경우는 굉장히 있는데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불성실한 신고에 해당돼서 신청이 기각 내지 각하되고 있고요. 이런 뭐 불법적인 악용 사례는 많이 잡히고 있고 뭐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뭐 크게 세 가지 피해 사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중에서 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고 좀 각별의 유의가 필요한 사건이다라고 하면 변호사님 개인적인 생각은 좀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상담을 했던 많은 사례는 그래도 이렇게 피싱이나 이런 사례보다는 오히려 사람의 말, 사람의 알고 있던 지인이라던가 굉장히 믿었던 어떤 사람의 어떤 말로 인해서 속았던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훨씬 더 피해 규모도 컸던 것 같고 지금 단순히 뭐 온라인 홍보되어 있는 이런 얘기라든지 아니면 물론 뭐 단체 채팅방에 올라와 있는 이런 말을 믿고 뭐 사기를 당하는 어떤 뭐 리딩방 같은 이런 사태도 있지만 대부분은 알고 있던 지인, 오랜 지인이라든지 이런 분을 너무 신뢰하셨기 때문에 기망을 당하신 경우도 많은 것 같아서 좀 조심을 하셔야겠고 뭐 이런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뭐 피싱이라던가 스미싱이라던가 뭐 이런 사례는 제가 상담을 해본 경우는 많이 없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그런 사건으로 변호사를 찾아가시는 경우는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변호사를 찾아가시기보다는 조금 스스로 포기하시거나 뭐 스스로 간단히 피해 사실을 신고하시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 같긴 한데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조금 개인 사람에 의한 사기가 훨씬 더 빈도가 많지만 뭐 개인에 따라서는 피싱이나 스미싱도 빈도가 많아서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 세 사건의 유의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피해자분들이 좀 이런 사건을 당하시지 않으려고 조심해야 될 점들이 공통적으로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욕심이죠. 욕심. 네, 이게 항상 욕심이 개입이 되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법인 냉장고 사례에서도 이상하게 최저가보다 20만 원이나 싼 그런 걸 발견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기 사이트 거라는 의심을 스스로 조금 못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뭐 이런 사례에서도 비트코인도 뭐 일반적인 해킹 메일이나 피싱 메일이었으면 당연히 의심하셨을 텐데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0.0001 비트가 저한테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욱더 이게 솔직히 저희가 정당히 가져야 될 재산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욕심이 생기는 것이죠. 네. 욕심이 생길 때는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욕심이 생기면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더욱더 경계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
그 욕심 때문에 더 큰 사기 피해를 당하셔서 이제 나중에는 울면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몇 가지 좀 투자자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주신다면 몇 마디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이게 이 피싱 같은 경우라든지 사기 피해는 제가 지금 저저번 방송에서도 나왔었는데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결을 하시다가 이렇게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어떤 대응을 받지 못하셔서 굉장히 조금 분개를 하시거나 이런 경우가 많고, 아니면 투자자분들 사이트나 이런 경우에도 워낙 좀 금전적인 이익을 좀 위해서 집단 소송을 하시려거나 뭐 이런 어떤 브로커들도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변호사도 좀 믿지 못하고 그러시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뭐 혼자서 해결하시는 경우에는 조금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응해주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수사기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소장에는 뭐 피해 사실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어떤 이유로 죄가 되고 그 죄가 된다고 보아야 하는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한 증거 자료가 첨부가 돼서 들어가야지 이제 수사기관도 이제 수사를 대응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개인분들께서 그냥 진행하실 경우에는 이런 게 굉장히 미비하고 단순히 가서 간단히 작성된 진술서만 제출하신다든지 그냥 구두로 진술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수사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주려고 해도 나서기가 좀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례에서는 당연히 너무 막 돈만 밝히는 변호사, 혹시 뭐 브로커 속으시면 안 되겠지만 경험이 많고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상담을 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혼자 하셔서 안 되시는 이유는 본인이 작성해 내신 고소장이 이 수사기관이 봤을 때 범죄 소명에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품과 시간이 들어갈 것이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좀 나서주지 않는 것이니까, 너무 내가 이렇게 피해를 입었는데 세금도 냈는데 왜 지금 국가나 경찰이 지금 뭐 하는 거냐, 네. 이렇게 분개를 하실 수 있는데 그 분개하는 마음보다는 지금 피해 회복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것이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빠른 처리를 할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의를 네. 하셔야 될 문제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워낙에 좀 큰 문제들이다 보니까 혼자 판단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서 같이 해결해 나가는 게 더 피해 극복에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피해 사례자분들과 또 앞으로 투자자분들께 당부의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이제 좀 개인적인 질문을 몇 가지 좀 해볼까 해요. 아무래도 저희 방송이 코인 천기누설이잖아요. 그리고 네. 코인 피해 사례들을 다루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코인 투자를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거 뭐 네. 제 프라이버시인데 개인적으로는 네. 뭐 제가 한 4년 5년 전부터 블록체인 산업에 관심을 네. 가져왔었고 네. 국내 거래소가 좀 마련되지 않았을 때부터 뭐 해외 ICO나 이런 쪽에 참여를 해서 거래를 해왔고요. 제가 지금도 업무적인 관련성이 있으니까 계속 지금 트렌드라든지 이런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좀 따라가야 되니까 지금 개인적으로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프라이버시라고 말씀하신 것 치고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알려주신 것 같은데요. 혹시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몇 가지 뭐 유망한 종목들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뭐 그런 네. 건 잘 모르고 뭐 비트코인이라던가 이더리움 같은 가장 주요 암호화폐도 투자 대상에 넣어봤고, 아니면 뭐 에이다라던가 네. 아니면 그런 에이다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암호화폐라서 좀 많이 가지고 있고, 네. 좀 몇몇 알트코인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면 네. 제가 처리했던 사건이라던가 그런 기업들이 이제 수임 보수 대신에 혹은 뭐 선물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주시는 경우도 많아서 뭐 여러 개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좀 개인적인 투자 스타일과 이런 것도 궁금하긴 한데, 어떻게 좀 성공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요즘 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네. 제가 사실 변호사가 되기 전에 펀드 매니저 일을 하고 네. 하다가 이제 제가 변호사가 됐는데도 거래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존버 유형의 그런 투자를 추구를 하고 있고, 뭐 액수는 곤란하지만 뭐 개인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코인 피해자분들을 더 잘 상담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코인 피해 상담소에서 여러 가지 피해 사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또 피해 사례 보내주실 수 있는 방법 있는데요. 오픈 채팅방 있고요. 또 메일을 통한 접수 방법도 있습니다. 사연 주실 때 번호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연결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보 주신 정소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